어, 6주차 이제 2교시가 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어, 이제 맹자의 성서전과 순자의 그 성학설을 또 서양의 그 학설과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학적 결정론. 오늘날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생물학적 결정론. 이 결정론에서는 인간 본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그것은 그 생물학적 결정론. 즉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결정이 된다. 혹은 이 사이생물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인간의 그 감정상의 어떤 선악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능력의 우열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이 결과론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제 견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견해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을 한번 그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있을 때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인 것은 거의 그 대부분적으로 유전적 자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그것을 예를 들자면 이 동성연애자가 있는데 이 동성연애자는 이 기존의 그 설명 방식대로 그의 생활상 어떤 컴플렉스, 특수한 경험이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그 유전적인 어떤 자질이 그렇게 되도록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이 생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명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운명은 바로 유전자적인 이 구조, 자질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고서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부모든 누구든 간에 이 급하게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러나오는 것도 소위 얘기는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인인지심 뭐 이런 그런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인의 단서로서 측은지심 인의 단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그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자기와 동일한 유전자를 세상에 많이 퍼뜨리려는 유전자의 이기심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부모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좁혀서 관점을 이제 본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IQ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죠.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어떤 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 여성의 능력이 열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굳이 과학적 증명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 경험이 가르쳐주는 바다.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회적인 부, 또 이 권력, 지위 이런 등의 차이는 이 상이한 근본적인 능력, 특히 그 상이한 어떤 지능, 틀린 어떤 지능,
그런 차이가 만든 결과인데 그것은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성공한 집안의 가계를 조사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생물학적 결정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그 논의해온 우리가 그 인간 본성론, 이 본성론이 거의 부용지물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 어떠한 인간 본성도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논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남는 것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이기심 뿐이라는 거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면 인간 본성도 당연히 이기적인 것으로 된다는 논리만이 공화학의 맴돌 따름입니다. 이 생물학적 결정론에 입각한 인간 본성론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생물학적 결정론이 자신의 논거로 내세우는 주장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과 비판을 한번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는 주장. 이 주장은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부터 제기되어 있었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동성애자는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죠.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자식을 많이 낳자고 그래서 그들이 인구를 증가시키자고 결의라도 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없을 것이죠. 또한 이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실험과 연구들은 동성애의 그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겪어온 그 환경, 특히 이성에 의한 그런 상처, 이 상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부모를 단지 유전자의 이기심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산화 제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결코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백인의 IQ가 흑인보다 높다 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북부의 흑인들은 남부의 백인들보다 IQ가 높습니다. 이는 공장지대인 북부 사람들이 농경지대인 남부 사람들보다 머리 쓸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아일랜드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은 흑인들보다 더 IQ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들보다도 더 교육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이런 실험 보고도 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 중 유럽계 유대인 아이들의 평균 IQ는 85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머리 좋은 이스라엘계 아이들과 함께 집단 농장에서 동일한 교육을 시킨 결과 양쪽 다 동일한 평균 115점이 되었다. 이로 보건대 IQ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교육이다라는 거죠. 남녀의 능력 차이,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능력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과 교육의 차이에서 결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과학적인 생물학적 결정론이 오늘날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1960년대 이후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우익 경향의 보수주의가 뿌리내리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영국과 미국, 영미는 대위적으로는 신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제3세계 민중의 투쟁에 시달렸고, 대내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실업이 증가하고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에 봉착을 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대내적인 도전에 대해서 지배세력은 그 기존의 지배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신우익 이념은 그야말로 단순한 보수주의를 넘어서서 구성원들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생물학적 결정론은 과학의 탈을 쓰고 바로 이러한 신우익 이념을 뒷받침하는 극단적인 이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위, 그리고 부자의 빈자에 대한 우위, 그리고 이성애자의 동성애자에 대한 우위, 또 백인의 흑인에 대한 우위 등 모든 피지배 관계를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함으로써 지배자의 우위를 당연시하고 피지배자의 저항을 무마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홉스의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홉스가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관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모인 사이는 당연히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입니다. 이 논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회를 단순히 개인들의 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즉, 사회는 개인의 합이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들의 성향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투쟁의 장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 주제 개인과 사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홉스의 이러한 환원론이 유전학적 결정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전학적 결정론, 그것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서의 개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개인을 이루는 유전자라는 논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이를 계열화시키면 유전자가 개인이 또 사회라는 도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홉스의 개인이 사회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늑대와 같은 인간이듯이 생물학적 결정론의 유전자도 개인의 경험이나 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처음부터 주어진 결정적 요인입니다. 홉스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사회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결정론도 유전자의 이기심은 고정불변한 것으로 본 겁니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홉스가 국가의 강제력을 정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자의 그 우위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결국 생물학적 결정론은 홉스의 주장을 한층 심화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측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인간 본성을 어떤 시각이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더라도 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 본성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것, 즉 고정불변의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홉스나 아담 스미스가 이런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로 그들은 인간 본성이 본래 이기적이고 이런 본성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 원시시대 인류의 생활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야말로 정신 그 분석학을 했던 그 유명한 그 프로이트, 프로이트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즉 프로이트에 따르면 원시 시대의 인간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투쟁을 했고, 이때 이 형성된 인간의 이기적이고 투쟁적인 본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현대 생물학의 연구 성과에 근거해서 유전자에 의한 인간 본성의 유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은 고정불변이라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확고한 인간 본성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관점이 있죠. 즉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역사 속에서 형성되거나 변하는 것으로 고정불변의 인간 본성이란 없다는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스죠. 이 입장에 서면 인간 본성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가 속한 사회나 역사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본성이나 다른 동물의 본성은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쥐는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생활한 쥐보다 더 사납고 공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또 풍족한 먹거리와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쥐는 그렇지 못한 쥐보다 온순하다는 겁니다. 비단 쥐뿐만 아니라 인간도 유사한 거죠. 물론 10,000명을 대상으로 실험 또는 관찰을 할 때 또 10,000명 모두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동물과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이 자체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인의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난다면 그는 외형상의 차이를 빼고는 한국의 아이들과 거의 같은 풍속과 말 그리고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그 여러 속성은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인간의 본성 또한 사회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회적 속성의 대부분이 유전인재를 통해서 후대에 유전되기보다는 다시 학습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인간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간 본성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한 주장은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로 인간의 생리적 욕구나 동물적 본능에 근거해서 인간 본성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착하거나 이타적이라고 주장하기 힘듭니다. 즉, 인간 본성을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간은 다른 동물과 하등 차이가 없게 되고 대개의 경우 인간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본성을 이성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죠. 이 경우에 인간은 자신의 생리적 욕구나 동물적 본능과는 다르게 또는 그것에 거슬려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간 본성은 착하다 또는 악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관점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관점 모두 틀렸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나 동물적 본능도 이성이나 도덕적 감성도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식욕과 성욕 그리고 수면욕이 있으며 누구나 이런 욕구를 충족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원래 그랬는지 아니면 사이화를 통해서 형성된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분명 이런 욕구와 본능을 억누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 관점 중에서 어느 일면만을 맞다고 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인간 본성을 논한다면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속성, 즉 에고와 또 이드, 또 슈퍼 에고가 있다고 본 프로이트나 두 마리의 말과 한 사람의 마부가 있다라고 본 플라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인간의 본성론에 대한 그런 서양과 동양을 살펴보고 또 성악설과 성선설 이런 것들을 또 비교를 하면서 전체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인간 본성론이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 철학사상, 이 동양 철학사상에서의 이제 천명사상에 이제 다시 본 궤도에 올라와서 살펴보면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성선설 그리고 순자가 얘기하는 성악설의 다름이 있지만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고 지향점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나 인간의 본성론에 있어서는 동양 철학적인 측면에서 또 천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 사상 체계를 확립시키고 확충을 시켰던 이제 맹자가 이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맹자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요한 그런 이론들이 왕도론, 이 패도 정치가 아닌 그야말로 이 무력과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도 정치, 덕으로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한 것이 아주 유명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이제 이 성선설 그리고 혁명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한 것이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선설을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 본성론을 쭉 살펴봤는데, 그건 서양과 동양을 했는데, 이제 이 그 맹자의 성선설을 깊이 있게 이제 살펴보기 위한 비교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주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면, 소위에게는 이제 성상근 습상원이라고 하는 공자가 얘기를 했던 그런 거, 성품은 서로 가까우나 그 습관에 따라서 서로 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시작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인간의 성품이 반드시 착한 것이지는 이제 밝히지 않았지만, 이 공자 문화의 그 자공도 그 공자 선생님께서 성과 천도에서 언급하시면 듣지 못했다라고 이런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성선설은 맹자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적 기본 명제인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한 걸음 발전 진전시킨 것이 바로 이제 맹자인데, 인간의 그 성품이 착한가 악한가에 관한 물음은 이 사회 조직을 논구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죠.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어느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 조직은 이제 다른 어떤 그 조직을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도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성품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한 신리에 기초한 교육 및 도덕 정치라고 하는 것은 행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직 이제 통제와 강제만이 이제 질서 유지의 수단이 이제 될 뿐이죠. 그래서 이 맹자의 성선설은 바로 이제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제 착하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리를 바탕으로 한 그 교육 및 도덕 정치의 구현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맹자는 그 인간의 성품이 착함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대 그 상황의 말씀이나 인간의 어떤 심리, 또 오관의 작용까지를 예를 들면서 이제 논증을 했죠. 그래서 이 그 성선설에서는 요순임금을 또 이렇게 예를 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즉 옛날의 그 성스러운 임금, 요 임금과 순임금 같은 똑같이 인간의 본성은 다를 게 없어서 모두 착하다는 것이다. 더욱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다 요순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훌륭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다 그렇게 착하게 될 수 있다. 요순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 통통하다, 똑같다. 그런 말까지 이제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이 하늘로부터 천으로부터 부여된 인성이라는 건 모두 착하다는 이 보편성을 이제 주장을 했고, 또한 그 모두 요순과 같이 더불어서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동질성. 그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면 또 그 교육을 받고 수양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순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죠. 접근 방법이 이제 틀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이 단순 주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신분 관계없이 그야말로 모두 가능성에 있어서 동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 평등의 논리가 바로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참되게 올바른 도리 및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점이 인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맹자가 인간의 성품을 착하다고 하는 이 주장, 즉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올바른 도덕적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런 주장, 인간에 대한 바로
깊은 신리, 인간에 대한 믿음, 그걸 기초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자는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 시각으로부터 우선 출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맹자는 그 우산지목, 그 고사죠. 우산지목. 우산에 일찍이 나무가 울창하다고 아름다우는데 우산에 큰 나라의 그 교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무꾼들이 도끼를 나무들을 마구 벌목하고 소양이 이제 그 벌목을 해서 이제 나무가 없어지면 새싹이 나게 돼 있죠. 그렇게 벌목을 해서 나무 땔감으로 쓰고 그랬는데 목재로도 쓰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싹 없어진 게 아니라 새싹이 이제 나게 되는데 이 새싹이 날 때쯤 되면 또 송구와 양을 막 풀어가지고 그 싹을 다 먹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언제나 거기는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침내 이제 벌거벗은 산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칠 때마다 누구나가 다, 저 우산은 원래부터 저렇게 벌거벗은 우산이야. 산이야. 본래부터 여기 초목이 없는 산이야. 이렇게 말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본래 초목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초목이 없는 것은 바로 산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산은 나무가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본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할지는 몰라도 본래는 원래 착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신리부터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 이게 맹자는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들어서 성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남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차마 보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린애가 물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할 때 그것을 본 사람 누구든지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그야말로 이제 불쌍히 여겨서 구제를 해준다라는 거죠. 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 누구든지 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야말로 계산된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 이목을 주목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슴 속에 그냥 저절로 우러난 그 순수한 인간성의 발로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바로 인의 단서인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이 선천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근본적으로 착한 바로 인간의 본성을 바로 그것이 바로 입증하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논리 주장을 펴는 것이죠. 물론 이 측은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의 단서인 바로 이제 수호지심이죠. 수호지심. 그 남에게 어떤 그런 양보하는 그런 예의 단서, 사양지심이라든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지의 단서인 시비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착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단서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또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이미 인간에 가면 원래 선천적으로 부여된 그러한 고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맹자의 사단설이죠. 그래서 한편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인성은 바로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능히 할 수 있는 양능이죠.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양지 이런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맹자의 그 양지설, 양지양명설이기도 합니다. 제 어린애가 처음에는 어버이를 사랑하다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형을 공경할 줄 알게 되는 이런 자연적인 원리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책자에서는, 대학이라는 데에서는 아기 키우기를 배우고 나서 시집가는 사람은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역시 맹자에 있어서 선천적인 그 인간의 착한 도덕성을 반영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맹자의 성선설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맹자의 성선설은 이제 성악설과 대비하고 또 그 연관관계가 이제 공자의 그런 그 기본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진일보한 그런 그 학설로 되고,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사덕과 사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2교시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단원은 이제 단원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